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세련된 사람들과 고급 승용차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그 평온함은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한 남자의 고함으로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위태롭게 세워진 검은색 최고급 세단 앞에는 낡은 옷을 입은 한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위로 젊은 남자가 삿대질을 해대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남자를 말리거나 노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혀를 차며 구경할 뿐이었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차가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듯 소란을 피우는 남자는 재벌 3세로 악명 높은 최민재였는데, 그는 자신의 차량 범퍼에 난 미세한 흠집을 가리키며 노인에게 당장 수리비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가다 실수로 차를 스친 노인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으나 최민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노인의 허름한 행색을 조롱하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날뛰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뭉치를 꺼내 노인의 얼굴을 향해 뿌리며 이것이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날리는 지폐들은 가을 낙엽처럼 힘없이 떨어져 내렸고 노인의 주름진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현장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하은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가죽 가방끈을 꽉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녀는 고미술품 복원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은은 본래 남의 일에 끼어드는 성격이 아니었으며 당장 자신의 밀린 월세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기에 이런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사치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불의와 힘없는 약자를 향한 일방적인 폭력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정의감을 강하게 자극했고 도저히 발길을 돌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흩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는 인파를 헤치고 사건의 중심을 향해 단호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은이 최민재와 노인 사이를 가로막고 섰을 때 주변의 공기는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고 구경꾼들의 시선은 갑자기 등장한 이 낯선 여자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고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어 최민재조차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은은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며 노인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 안았고 고개를 들어 거만한 표정에 최민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두려움보다는 냉철한 분석과 경멸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평소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에 익숙했던 최민재에게는 낯설고 불쾌한 경험이었습니다. 최민재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같은 게 끼어드느냐고 소리쳤지만 하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미술품을 다루며 훈련된 예리한 관찰력을 발휘하여 차량의 범퍼 상태를 순식간에 스캔했고 그 흠집이 방금 생긴 것이 아님을 간파했습니다. 하은은 손가락으로 범퍼의 흠집을 정확히 가리키며 저 상처의 산화 정도와 먼지가 낀 상태를 보아하니 최소한 일주일은 지난 묵은 상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정확한 발음과 논리적인 어조 덕분에 주변의 소음을 뚫고 사람들의 귀에 명확하게 꽂혔습니다. 하은의 지적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진 최민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무슨 헛소리냐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하은은 물러서지 않고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범퍼에 긁힌 각도와 노인의 손수레 높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결정적으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구경꾼들의 분위기는 반전되어 수군거림이 최민재를 향한 비난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들은 이제 하은의 용기 있는 행동을 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최민재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을 치켜들었지만, 하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만약 지금 폭력을 행사한다면 여기 있는 수많은 목격자와 증거 영상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경찰서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당신의 불법 주차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까지 더해진다면 보험 처리는커녕 과태료까지 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은의 말은 법적인 지식과 상식을 바탕으로 한 빈틈없는 논리였기에 최민재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분노에 찬 신음소리만 흘렸습니다. 결국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하은의 기세에 눌린 최민재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고급 세단이 굉음을 내며 사라지자 거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은에게 박수를 보내거나 칭찬의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가볍게 목례만 하고는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노인에게 쏠려 있었는데,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무릎을 굽혀 노인과 눈높이를 맞추고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노인의 더러워진 손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고미술품을 복원할 때처럼 섬세하고 따뜻했으며, 그제야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은의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기이할 정도의 총명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노인의 무릎에 난 가벼운 찰과상을 확인하고는 가방에서 밴드를 꺼내 상처 부위에 정성스럽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에게 많이 놀라셨을 텐데 다친 곳은 없으시냐며 따뜻하게 물었고, 식사는 하셨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챙겼습니다. 사실 하은 자신도 점심을 굶은 상태였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저녁거리조차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눈앞의 약자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하은의 친절에 감동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거칠어진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젊은 처자가 겁도 없이 어쩌려고 그랬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세상이 험하긴 해도 아직은 살만한 곳이라 믿고 싶었다고 대답하며 노인의 흩어진 짐들을 챙겨 손수레에 다시 실어주었습니다. 노인은 하은의 그런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듯 관찰했는데, 이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어떤 평가의 시선이었습니다. 사실 이 초라한 행색의 노인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한울그룹의 신말순 회장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뒤를 이을 손자의 배필을 찾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암행 중이었습니다. 심 회장은 평생을 기업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철의 여인이었기에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고 수많은 인간 군상을 겪어보았지만, 하은처럼 순수한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젊은이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은에게 살해를 하고 싶다며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지만 하은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은은 노인에게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곳에 오지 마시고 조심하시라는 당부를 남기고는 자신의 갈 길이 바쁜 듯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심 회장은 멀어지는 하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보석을 드디어 발견한 사냥꾼의 미소와도 같았습니다. 하은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자 골목 어귀에 숨겨져 있던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심 회장 앞에 멈춰섰고 정장을 입은 수행 비서들이 급히 내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비서실장은 회장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안절부절 못했고 혹시라도 다치신 곳은 없는지 물으며 당장 병원으로 모시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심 회장은 비서들의 과잉 보호를 손살에 치며 물리치고는 차에 올라타 창밖을 응시하며 방금 전까지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하은의 온기를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방금 그 아가씨의 신상을 털끝 하나 놓치지 말고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심 회장은 자신의 손자 박도윤을 떠올렸는데 그는 능력은 출중하지만 인간미가 부족하고 타인을 믿지 않는 냉혈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필요한 것은 배경이 좋은 명문가 교수가 아니라 하은처럼 강인한 내면과 따뜻한 심성을 가진 반려자라는 것을 심 회장은 직감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시작될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며 눈을 감았고 머릿속으로는 하은을 자신의 손주 며느리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은이 아니라 기울어져가는 가문의 도덕성을 바로잡고 그룹의 미래를 지킬 유일한 승부수였습니다. 한편 자신의 운명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하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작은 작업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업실은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에 위치해 있었는데 습하고 어두웠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이자 꿈을 키우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은은 작업대에 놓인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고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끼어든 것은 아닐까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노인의 그 맑은 눈동자를 떠올리며 자신의 행동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작업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하은은 도자기의 갈라진 틈을 메우는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소음과 잡념을 모두 지운 채 오직 눈앞의 예술품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부서지고 상처 입은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이 과정이 마치 자신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의식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화로운 시간은 작업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의해 깨지고 말았는데 문 밖에는 밀린 월세를 독촉하러 온 건물 주인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은은 쓴 웃음을 지으며 현실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했고 고개를 숙여 주인에게 사정하며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는 하은의 모습은 조금 전 거리에서 당당하게 재벌 3세와 맞서던 영웅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지만 이것이 그녀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건물 주인은 혀를 차며 돌아갔지만 하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생채기가 남았고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며 다시 일어서서 작업도구를 손에 쥐었는데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버지와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하은의 작업실 불빛만은 끈질기게 타오르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울그룹 본사의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심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하은의 신상 명세서를 꼼꼼하게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하은의 가난한 가정 형편과 병든 아버지 그리고 그녀가 가진 탁월한 보건 기술과 평판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 회장은 보고서를 덮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곁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당장 손자 박도윤 사장을 호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이 짠 각본대로 움직일 것이며 그 누구도 자신의 결정을 거스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눈빛에 담았습니다. 잠시 후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박도윤이 들어왔는데 그는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외모를 가졌지만 차가운 눈빛과 표정 없는 얼굴은 마치 얼음 조각상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인 심 회장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지만 그 태도에는 존경심보다는 사무적인 딱딱함이 배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심 회장은 그런 손자를 빤히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도윤의 미간은 순식간에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회사의 경영권 승계를 미끼로 자신의 결혼을 거래하려는 할머니의 방식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 회장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여자가 아니면 그룹의 지분을 단 한 주도 물려주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도윤에게 하은의 사진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도윤은 사진 속의 하은을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흘렸고 이런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여자가 할머니의 눈에 든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여자가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일 것이라고 단정지으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심 회장은 도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응하며 네가 직접 만나보고 판단하라고 말했고 만약 이 결혼을 거절한다면 CEO 자리에서 해임될 각오를 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눌렀지만 평생을 바쳐온 그룹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할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하은을 만나보겠다고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여자를 만나서 모욕을 주고 제 발로 도망치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자신의 인생에 끼어든 불청객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는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등 뒤에는 검은 먹구름 같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굴러가기 시작했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던 두 남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북악산 기검에 자리 잡은 한울그룹 신말순 회장의 저택은 마치 요새처럼 견고하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 내부에는 차가운 적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앤티크 가구들로 장식된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고 심 회장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창밖의 정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늙은 집사가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주인의 기색을 살피고 있었는데 회장의 표정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결연했습니다. 심 회장은 어제 거리에서 만난 이하은의 맑은 눈동자를 떠올리며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이제 곧 들이닥칠 손자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박도윤의 스포츠카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들어왔는데 이는 주인의 불편한 심기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도윤은 재킷 단추를 신경질적으로 채우며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고 그를 맞이하는 고용인들의 인사도 받지 않은 채 곧장 거실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가 자신을 긴급하게 호출한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기에 마음속에는 이미 반발심이 가득 차올라 있었고 그 어떤 말로도 자신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도윤은 소파에 앉아있는 심 회장을 향해 짧게 목례를 하고는 맞은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심 회장은 손자의 무례한 태도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도윤의 앞으로 밀어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 안에 들어있는 여자가 자신이 선택한 내 신부감이라고 선언하며 이번 달 안으로 결혼식을 올릴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도윤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심 회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만약 이 결혼을 거부한다면 네가 지금 맡고 있는 계열사 사장직은 물론이고 그룹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고 차갑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협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하은의 사진과 그녀의 뒷조사 내용이 담긴 서류들이 들어있었는데 도윤은 사진 속의 수수한 여자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이 여자가 할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연을 가장한 연극을 꾸몄다고 확신했고 가난한 집안 형편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꿈꾸는 전형적인 속물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던지며 이런 근본도 없는 여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살겠다고 소리쳤지만 심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심 회장은 도윤의 반발을 예상했다는 듯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네가 사람을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니 아직도 회장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녀는 하은이 가진 잠재력과 인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야말로 우리 가문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너를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할머니의 말은 그저 늙은 노인의 노망이나 고집으로밖에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하은에 대한 반감만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제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말하고는 씩씩거리며 거실을 빠져나갔는데 그의 뒷모습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도윤은 차를 몰고 저택을 빠져나와 하은의 작업실이 있는 변두리 동네로 향했는데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낙후된 골목길로 들어설수록 그의 미간은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과 쓰레기들로 지저분했고 고급 세단이 지나가기에는 턱없이 비좁아 도윤은 몇 번이나 핸들을 꺾으며 욕설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런 구질구질한 동네에서 사는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안주인이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았고 반드시 그녀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여 할머니에게 보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을 때 도윤의 눈앞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상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두컴컴하고 습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러 도윤은 명품 구두가 더러워질까봐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계단 끝에 있는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무언가를 긁어내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노크도 없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고 작업실 안의 풍경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는데 그곳은 생각보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벽면 가득히 고미술품 복원 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앞에는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돋보기를 쓴 채 도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하은이 있었습니다. 하은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놀라 고개를 들었고 도윤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는 어제 거리에서 본 오만한 남자들과는 또 다른 종류의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허락도 없이 작업실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대뜸 얼마면 되겠냐고 물으며 지갑에서 백지 수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는데 이는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은은 영문을 몰라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곤 표정을 굳히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도윤은 하은의 반응이 가식적이라고 생각하며 연기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말했고 우리 할머니를 홀려서 한몫 챙기려는 수작을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하은이 어제 거리에서 할머니를 도와준 것부터가 치밀하게 계산된 각본이었을 것이라며 너 같은 여자들이 노리는 것은 결국 돈이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하은은 도윤의 모욕적인 언사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고 그가 오해하고 있음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말을 끊으며 당장 이 돈을 받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작업대 위에 놓인 수표를 집어들었고 도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은은 수표를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고 종이 조각들은 눈처럼 흩날리며 도윤의 얼굴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당황한 도윤이 입을 벙긋거리기도 전에 하은은 문을 가리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재벌 회장보다도 강력한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다며 도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도윤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수모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하은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두고 보자고 으름장을 놓고는 쫓겨나듯 작업실을 빠져나왔는데 심장이 분노로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떠난 후 작업실에 홀로 남은 하은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참았던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은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하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를 확인한 하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원무과 직원이었는데 그는 밀린 병원비를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퇴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곧이어 건물 주인에게서도 문자가 도착했는데 이번 달 월세와 보증금 인상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방을 빼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하은은 머리를 감싸쥐며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내뱉었고 방금 전 도윤 앞에서 부렸던 자존심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차를 몰고 회사로 복귀하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은을 어떻게 짓밟아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하은의 주변 상황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녀를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윤은 하은이 제 발로 찾아와 무릎 꿇고 빌게 만들 작정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오히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할머니의 계획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생존을 위해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은은 병원으로 달려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고 다짐했고 주머니 속에 구겨져 있던 심 회장의 명함을 꺼내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는 마치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지옥으로 이끌 초대장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고 수화기 너머에서 기다렸다는 듯 침착한 심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 회장은 하은의 전화를 받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일 당장 저택으로 들어오라고 지시했고 모든 빚은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은은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결국 돈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음을 자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을 통해 반드시 살아남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닦고 굳은 표정으로 병실을 나섰는데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독하고 강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간단한 짐 가방 하나만을 들고 심 회장의 저택 앞에 섰는데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그녀를 맞이하는 풍경은 낯설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저택의 현관 앞에는 도윤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는 하은을 보며 비웃음을 날리며 결국 돈 때문에 굴복했냐고 조롱했습니다. 하은은 도윤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고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이것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이제부터 시작될 가시밭길 같은 결혼 생활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거실로 들어선 하은을 맞이한 것은 심 회장뿐만이 아니었는데 소파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중년 여성이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새어머니이자 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노리는 최유진 이사였는데 그녀는 하은을 보자마자 천박한 것이 들어왔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지만 최 이사는 인사를 받기는커녕 고개를 돌려버렸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심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좌중을 진정시켰고 변호사를 불러 미리 준비해둔 결혼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하은의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아버지의 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뒤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도장을 찍었고 도윤 역시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그들 사이엔 사랑이나 신뢰 대신 불신과 계약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계약서를 챙기며 너 같은 여자는 내 침실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경고했고
하은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최 이사는 하은에게 시집살이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었고, 도윤은 하은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무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혼자가 아니었으며 심 회장의 은밀한 지지와 자신의 강인한 정신력을 무기로 싸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하은은 자신에게 배정된 낯선 방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미래가 두려웠지만 결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하은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울그룹 본가의 아침 식탁은 마치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고 건조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식기들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하은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움직였지만 맞은편에 앉은 박도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태블릿 PC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신말순 회장은 이 불편한 기류를 즐기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도윤의 새어머니인 최유진 이사의 눈빛은 하은을 집어삼킬 듯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는 자신의 친아들을 제치고 경영권을 승계받을 도윤이 못마땅한 데다 굴러들어온 돌인 하은까지 합세하자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최 이사는 입가심용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도윤을 향해 오늘 저녁에 열릴 자선 경매 파티에 하은을 데리고 참석하라고 불쑥 통보했습니다. 그녀는 재벌가 며느리로서 사교계의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이니만큼 실수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시키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과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다음에 참석하겠다고 거절하려 했지만 심 회장이 나서서 좋은 기회라며 참석을 종용하는 바람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최 이사는 하은을 바라보며 촌스러운 티를 벗으려면 꽤나 고생 좀 하겠다며 비웃음을 흘렸고 하은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그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최 이사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는데 그녀는 하은에게 일부러 파티의 격식에 맞지 않는 철진한 드레스와 조잡한 장신구들을 보내주며 망신을 줄 작정이었습니다. 하은의 방에 배달된 의상들은 화려하기만 할 뿐 천박해 보이는 색감과 디자인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누가 봐도 졸부나 입을 법한 옷들이었습니다. 이를 본 하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고 자신의 작업실에서 가져온 반잘꼬리를 꺼내 드레스를 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미술품을 보관하던 섬세한 손길로 드레스의 불필요한 장식들을 제거하고 라인을 수정하여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핏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파티장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로 북적거렸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입구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내심 하은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가문의 망신을 시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하은이 등장하는 순간 도윤을 비롯한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은은 짙은 네이비색의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화려한 보석 하나 없이도 그녀 특유의 고고하고 기품 있는 아우라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는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부채를 꽉 움켜쥐었지만 곧 표정을 관리하며 하은에게 다가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은을 소개하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예절을 잘 모르니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달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하은을 깎아내렸습니다. 주변의 귀부인들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수군거렸고 하은을 향해 동정인지 경멸인지 모를 시선들을 보냈지만 하은은 흔들림 없이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 하은을 외면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당당하게 서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자선 경매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사회자는 오늘의 메인 상품이라며 조선백자 다랑아리 한 점을 단상 위로 올렸습니다.
순백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 도자기는 조명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뿜어냈고 참석자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경매에 참여할 준비를 했습니다. 최 이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은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하은에게 도자기에 대한 감상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미술품 복원가라고 들었는데 전문가로서 이 작품의 가치를 설명해보라며 하은을 무대 중앙으로 불러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하은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고 도윤은 불안한 마음에 주먹을 꽉 쥐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도자기에 다가가 장갑을 낀 손으로 표면을 어루만지고 돋보기 없이 육안으로 유약의 상태와 굽의 형태를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잠시 후 하은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 도자기는 조선시대의 진품이 아니라 현대에 만들어진 정교한 모조품이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주최 측과 최 이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하은은 사람들의 동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전문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약에 포함된 미세한 기포의 분포와 굽을 깎아낸 방식이 전통적인 기법과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현대 가마에서 소성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자기 표면에 인위적으로 세월의 흔적을 만들기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한 흔적까지 찾아내어 좌중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경매를 주최한 갤러리 관장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하은의 날카로운 지적에 결국 고개를 떨구며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이사는 하은을 망신 주려다 오히려 자신이 주최한 경매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자 분노로 몸을 떨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반면 도윤은 멍하니 하은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그녀를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은이 단순히 돈을 노리고 접근한 속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보여준 전문성과 통찰력은 진짜 백이었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대담함에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다른 귀빈들도 하은의 실력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거나 인사를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과 하은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는데 그것은 경멸이나 무시가 아닌 탐색과 호기심의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쑥 하은에게 아까 그 도자기가 가짜라는 걸 어떻게 확신했냐고 물었고 하은은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가짜들을 복원하고 연구하면서 진품이 가진 고유의 기운과 거짓된 것들이 가진 불협화음을 구별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하은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녀가 가진 내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심 회장은 이미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하은을 향한 신뢰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심 회장은 최 이사가 저지른 실수를 수습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통쾌하다며 하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는 자신의 방에서 분노를 사기며 하은을 향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고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함정을 파기 위해 어둠의 세력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은이 가진 과거의 약점을 캐내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서재에 홀로 앉아 하은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는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최고의 복원 기술을 익혔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색안경을 끼고 그녀를 바라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책상을 두드리며 앞으로 하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지만 적어도 그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마주친 도윤이 먼저 가볍게 목례를 건네왔습니다. 이는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그들 관계에 있어서는 거대한 빙산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은 역시 놀란 표정으로 마주 인사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적대감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고 회사에서는 도윤을 곤경에 빠뜨릴 거대한 프로젝트의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올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문화예술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훼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한올그룹의 문화재 관리 소홀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시민단체들은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도윤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도윤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전문가들조차 훼손된 유물의 진위 여부와 복원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이때 심 회장은 도윤에게 하은을 현장에 투입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어제 파티에서 보여준 하은의 실력을 떠올리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에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는 도윤이 처음으로 하은에게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은 도윤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며 문화재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했고 곧바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으로 달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부부라는 이름 아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하은은 흙더미 속에 묻혀있는 유물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빛냈고 도윤과 임원들은 숨죽여 그녀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하은은 흙의 성분과 파편의 단면을 분석한 뒤 이 유물들은 공사 중에 훼손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반입되어 매립된 것이라고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파편에 묻은 흙과 현장의 토양 성분이 다르다는 점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며 이는 공사를 방해하려는 세력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윤은 하은의 말에 힘을 얻어 즉각적인 정밀 조사를 지시했고 이는 반대파의 음모를 밝혀낼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하은의 활약으로 도윤은 위기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게 되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제 존경심마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은과 함께 늦은 밤까지 현장을 지키며 대책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은은 도윤이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으로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도윤은 하은의 진정성과 열정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최 이사의 눈빛은 더욱 독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복합단지 건설 현장에서의 극적인 반전 이후 박도윤과 이하은 사이의 공기 흐름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는데 그것은 적대감에서 비롯된 긴장이 아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은 하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전문 지식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가 가진 재능을 그룹을 위해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하은을 프로젝트의 총괄 예술 고문으로 공식 임명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보수적인 임원진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한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나이 지긋한 이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을 중책에 앉힐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고 하은이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들과 그녀가 제시한 복원 계획서를 스크린에 띄우며 임원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나갔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은이 단순한 복원가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프로젝트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임을 강조하며 그녀에게 발언권을 넘겼고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미술과 현대 건축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 공간의 가치를 역설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하며 임원들의 의구심을 잠재웠습니다. 하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고 반대하던 이사들도 그녀의 논리, 정연함과 전문성에 압도되어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은은 한올그룹 본사의 기획사무실로 출근하며 도윤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는데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도면을 검토하며 끊임없이 토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적인 대화만 오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었고 도윤은 하은이 가진 따뜻한 감성과 일에 대한 열정에 점차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하은이 늦은 밤 피곤해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든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기도 했고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묘한 죄책감과 연민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그동안 하은을 오해하고 함부로 대했던 시간들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은 역시 도윤의 다른 면모를 발견하고 있었는데 차갑고 냉철해 보이기만 했던 그가 회사의 미래와 직원들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짊어지고 있는 경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가 가끔씩 보여주는 인간적인 빈틈과 외로움에 위로를 건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야식을 먹으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부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내 직원들의 눈에도 포착되어 두 사람이 정략 결혼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분위기는 최유진 이사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하은이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가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최 이사는 자신의 신복인 김 전무를 은밀히 호출하여 하은을 확실하게 제거할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단순한 망신주기가 아닌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있을 경쟁 입찰의 핵심 기밀 서류를 이용하여 하은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울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하은의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조력자를 매수했습니다. 최 이사의 눈빛은 독사처럼 서늘하게 빛났고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하은과 도윤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디데이 날이 다가왔고 도윤은 그룹의 운명이 걸린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하은 역시 마지막 제안서 검토를 돕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기밀 서류들은 금고에서 꺼내져 도윤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최 이사가 매수한 비서실 직원이 커피를 나른다는 핑계로 사무실에 들어왔고 하은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교묘하게 서류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직원은 훔쳐낸 서류를 하은의 개인 가방 깊숙한 곳에 몰래 집어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어 중요한 임원회의가 시작되었고 도윤은 입찰 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자료를 찾았지만 핵심적인 설계 도면과 입찰가 산정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당황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보안팀장이 긴급 호출되어 사무실을 봉쇄하고 정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범인은 내부에 있을 것이라며 모든 직원의 소지품을 검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도윤은 하은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순순히 검사에 동의했지만 하은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직원들의 가방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은의 차례가 되었을 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는데 가방이 열리고 그 안에서 사라졌던 기밀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하은에게 집중되었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명백한 증거였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최 이사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하은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고
어떻게 우리 그룹의 며느리라는 사람이 경쟁사에 정보를 팔아넘길 수 있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하은은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눈앞에 놓인 증거물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은과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았는데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하은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고 주변 임원들은 당장 하은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아우성쳤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누군가 함정을 판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이미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이사는 도윤에게 결단을 촉구하며 만약 이 일을 덮으려 한다면 너 역시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은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간절하게 눈빛을 보냈고 도윤은 그 눈빛 속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의 절박함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보안팀장에게 하은을 경찰에 넘기기 전에 자체 조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최 이사의 예상과는 다른 전개였기에 그녀는 당황하며 반발했지만 도윤은 그룹의 총수 대행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단호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도윤은 하은을 자신의 집무실 옆에 있는 별도의 공간에 격리시키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격리된 방 안에 홀로 남겨진 하은은 두려움과 모멸감에 몸을 떨었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누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최 이사의 비릿한 웃음과 커피를 가져왔던 비서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이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와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안을 서성이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고 자신이 작업하던 컴퓨터 로그 기록과 CCTV 사각지대를 분석하며 반격의 실마리를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한편 도윤은 보안실로 내려가 사건 발생 시간대의 CCTV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교묘하게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했기에 결정적인 장면은 찍히지 않았고 도윤은 답답함에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심 회장이 보안실로 들어왔는데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으며 도윤에게 냉정함을 잃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심 회장은 이 사건이 단순히 하은을 노린 것이 아니라 도윤의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시작임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심 회장은 도윤에게 하은을 믿는다면 끝까지 지켜내라고 말하며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가르쳤고 도윤은 할머니의 말씀에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비서실 직원들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비밀리에 조회하라고 지시했고 특히 최 이사와 가까운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한울그룹 본사에는 적막이 감돌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과 밝히려는 자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격리실에 있는 하은에게 쪽지를 보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하은은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에는 한울그룹 재벌 3세 며느리의 산업 스파이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대서특필되었고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은 하은을 돈에 눈먼 배신자로 매도하며 비난을 퍼부었고 이사회에서는 도윤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이사는 이 기회를 틈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도윤의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며느리의 일탈에 대해 사과하는 척하며 은근히 도윤의 무능함을 부각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하은은 놀라운 기지를 발휘하여 격리실의 컴퓨터를 이용해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고 자신이 작업했던 파일들의 백업 로그를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파일을 조작한 흔적을 발견했고 그 접속 아이디가
비서실장 명의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은은 이 사실을 도윤에게 알리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여 경호원에게 부탁해 도윤을 불렀고, 도윤은 하은이 내민 증거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고 두 사람은 그룹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올그룹 본사를 둘러싼 언론의 취재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타올랐으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로비 앞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정문 밖에서는 성난 소액 주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하은의 구속과 박도윤 대표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스 채널들은 앞다투어 하은의 산업 스파이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내보냈고, 전문가 패널들은 이것이 그룹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집무실 창문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이 아수라장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어깨에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신말순 회장이었는데, 그녀는 자택 거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다가 믿었던 손주 며느리가 문매를 맞는 모습에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 회장은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죄 없는 하은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짓밟히는 현실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호통을 쳤지만 급격하게 올라간 혈압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진 심 회장을 발견한 가사 도우미의 비명소리가 저택을 울렸고,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요했던 북악산 자락을 뒤흔들었습니다. 심 회장의 갑작스러운 쇼크와 이번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는 이미 흔들리고 있던 한올그룹에 치명타를 날리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룹의 정신적 지주이자 하은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심 회장의 부재는 도윤과 하은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유진 이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그녀는 심 회장의 병세를 핑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스스로 위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회장의 건강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대표직 직무정지를 통보했고, 다음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하은의 퇴출과 이혼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격리실에 갇혀있던 하은은 텔레비전을 통해 심 회장의 소식을 접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는데, 자신의 억울함보다 자신을 믿어주었던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괴감에 빠져들었지만 곧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무너진다면 심 회장이 지키려 했던 가문과 기업은 최 이사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할머니가 가장 원치 않는 결말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은은 도윤에게서 받은 쪽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열린 긴급 이사회장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참석한 이사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최 이사는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회의를 주재했고, 도윤을 향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은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녀는 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하은을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최 이사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좌중을 둘러보며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조직적인 음모이며 자신은 아내인 하은을 끝까지 믿고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사들은 도윤의 발언에 술렁거리며 반발했지만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 쪽을 향해 손짓을 했고,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하은이었는데,
그녀는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태도로 걸어들어와 도윤의 옆에 섰습니다. 최 이사는 하은의 등장에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고 감히 범죄 혐의자가 신성한 이사회장에 발을 들이다니 제정신이냐며 경비원을 호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최 이사를 제지하며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받아쳤고 하은에게 발언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은은 이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화면에 띄웠는데 그곳에는 사건 당일의 네트워크 접속 기록과 파일 조작 로그가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작업하던 파일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흔적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설명해 나갔습니다. 하은의 설명에 따르면 기밀 서류가 유출된 시간대에 그녀의 아이디로 접속한 단말기의 고유 식별 번호는 그녀의 컴퓨터가 아니라 비서실 공용 서버실에 위치한 관리자용 터미널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터미널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된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되는 보안 코드로 오직 실장급 이상의 고위 간부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하은은 이어서 자신이 확보한 CCTV 영상의 사각지대 분석 자료를 제시했는데 범인이 사무실에 침입했을 때 동선과 그림자의 각도를 통해 범인의 키와 체형을 추정해냈습니다. 화면 속의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맞춰질 때마다 이사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변해갔고 최 이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하은이 복원해낸 삭제된 이메일 기록이었는데 그 속에는 최 이사의 신복인 김 전무가 매수된 비서실 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메일에는 서류를 훔쳐 하은의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와 함께 대가로 거액의 돈을 송금하겠다는 약속까지 명시되어 있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비난의 화살은 하은이 아닌 김 전무와 최 이사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즉시 보안팀장에게 김 전무와 해당 비서 직원의 신병 확보를 지시했고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최 이사는 궁지에 몰리자 김 전무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지만 이미 그녀를 바라보는 이사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최 이사를 향해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낼 것이며 만약 가족이라도 회사에 해를 끼친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은은 창백하게 질린 최 이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사들은 하은의 결백이 증명되자 태도를 바꾸어 그녀에게 사과를 건넸고 도윤의 리더십과 하은의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도윤과 하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심 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는데 차 안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적막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곁에 앉은 하은을 힐끔거렸고 그녀가 겪었을 마음고생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손을 뻗어 하은의 손을 잡았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나직하게 전했습니다. 하은은 도윤의 따뜻한 온기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고 도윤의 손을 마주잡으며 당신이 믿어주지 않았다면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잠들어 있는 심 회장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심 회장의 주치의는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며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은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할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반드시 회사를 지키고 범인을 잡아내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도윤은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단단해진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최 이사는 자신의 비밀 안전 가옥에 숨어 분노에 몸을 떨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남은 히든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바로 폭력 조직과 연계된
불법 해결사들을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하은이 존재하는 한 자신의 야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한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하은을 납치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울그룹은 정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했고 하은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주가도 다시 반등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경영 복귀와 동시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최 이사 라인의 인물들을 쳐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은 역시 문화예술 복합단지 프로젝트에 복귀하여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시켰고 직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혀갔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뒤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하은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하은은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로 걸어가던 중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인기척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차문이 열리며 복면을 쓴 괴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괴한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순식간에 입이 틀어막힌 채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하은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산산조각 났고 승합차는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집에서 하은을 기다리며 그녀가 좋아하는 야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은이 돌아오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하은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회사 보안실에 연락하여 주차장 CCTV를 확인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보안팀장으로부터 하은이 납치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은 도윤은 이성을 잃고 절규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최 이사의 지심을 직감하고 분노에 차올라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는데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설 탐정과 경호 인력을 풀어 하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약 하은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도윤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하은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감정을 추스르고 냉철한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는데 지금 하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납치된 하은은 눈이 가려진 채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는데 차의 진동과 소음을 통해 자신이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고 결박된 손목을 비틀며 탈출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살아서 도윤의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차가 멈추고 거칠게 끌려내린 곳은 폐허가 된 낡은 창고였는데 그곳에서는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숭숭 뚫린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경기도 외곽의 폐화학 공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곳곳에 쌓인 녹슨 드럼통에서는 매캐한 약품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단단히 결박된 채 깨어난 이하은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흔들며 흐릿한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는데 눈앞에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최유진 이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은을 내려다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비웃었고 박도윤이 경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하는 순간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섬뜩한 협박을 내뱉었습니다. 하은은 공포에 질려 떨기보다는 오히려 냉정한 눈빛으로 최 이사를 노려보며 당신의 탐욕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차분하게 경고했습니다. 최 이사는 하은의 당돌한 태도에 격분하여
그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고 날카로운 마찰음이 텅 빈 공장 안에 울려 퍼지며 하은의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기에 묶인 손목을 비틀어 의자 뒤편에 튀어나온 날카로운 쇠붙이에 밧줄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고통을 참아내며 최 이사의 주의를 끌기 위해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최 이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횡령과 비자금 조성에 관한 치부들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자신의 범죄가 낱낱이 언급되자 당황하며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고 있냐고 소리쳤고 흥분한 나머지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을 스스로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도윤은 터질 듯한 엔진 소리를 내며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는데 그의 옆좌석에 놓인 태블릿 PC에는 하은의 위치를 알리는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은은 납치당하기 직전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켜서 위치 추적 신호를 활성화시켰고 이를 감지한 도윤의 보안팀이 실시간으로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무전기를 통해 경찰청장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하며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고 자신을 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부숴버릴 기세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하은을 구출하기 위한 전술을 짜느라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폐공장 안에서 하은은 최 이사의 광기 어린 독백을 들으며 밧줄이 조금씩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탈출의 기회가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최 이사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하은의 비명소리를 들려주겠다며 부하들에게 하은을 고문하라고 지시했고 험상리는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끌며 다가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은은 있는 힘을 다해 손목을 비틀어 밧줄을 끊어냈고 순식간에 몸을 날려 앞에 있던 드럼통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드럼통에서 쏟아져 나온 폐화학 용액이 바닥으로 퍼지며 사내들의 발을 묶었고 예기치 못한 반격의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은은 혼란을 틈타 공장 2층으로 이어지는 녹슨 철계단을 향해 달렸고 뒤따라오는 사내들에게 주변에 있던 공구들을 집어던지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내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적들을 유인하고 분산시키는 지능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쫓아오던 사내 중 한 명이 하은이 쳐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소화기를 분사하여 시야를 차단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최 이사는 2층 난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길길이 날뛰었고 당장 저 계집애를 잡아 죽이라며 악을 썼지만 하은은 이미 그녀의 소나기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장 입구에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도윤의 차량이 공장 내부로 돌진해 들어왔고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도윤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달려드는 사내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무술 실력은 실전으로 단련된 살인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하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고 2층 난간에 숨어있던 하은은 도윤의 목소리를 듣고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윤은 하은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더욱 힘을 내어 최 이사의 용역 깡패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포위망을 뚫고 나갔습니다. 최 이사는 상황이 역전되자 공포에 질려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하은이 재빨리 통로를 차단하고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은은 피 묻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며 최 이사를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최 이사는 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하은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녀의 팔을 꺾어 제압해버렸습니다. 하은은 바닥에 쓰러진 최 이사를 내려다보며 당신이 무시했던 그 가난한 여자가 당신의 오만함을 끝장내는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남은 적들을 처리하고 계단을 뛰어 올라와 하은을 와라 끌어안았는데 그의 온몸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하은을 향한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고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고 최 이사와 그녀의 일당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최 이사는 끌려가면서도 도윤을 저주하며 악을 썼지만 도윤은 그녀에게 싸늘한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하은의 상처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하은이 기지를 발휘해 작동시켰던 스마트워치의 녹음 기능 덕분에 최 이사가 스스로 털어놓은 범죄 사실들이 고스란히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횡령과 납치교사뿐만 아니라 과거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질렀던 불법 행위들까지 모두 담겨 있어 그녀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경찰서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한울그룹의 이름으로 최 이사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서로를 마주보았고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 뒤 심 회장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는데 그녀는 병상에서 뉴스를 통해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대신해 회사를 지키고 악을 물리친 하은과 도윤을 자랑스러워하며 병실을 찾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심 회장은 하은에게 너야말로 진정한 한울의 주인이라며 자신의 개인 지분을 하은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하은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울그룹은 대대적인 혁신을 선포하며 최 이사와 연루된 부패 세력들을 모두 축출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도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은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를 공식적으로 치하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하은을 현대판 영웅으로 칭송하며 그녀의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에 열광했고 그녀는 단순한 재벌가, 며느리가 아닌 존경받는 여성 리더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은은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본업인 문화재 복원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윤과 하은의 관계는 이제 계약으로 묶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목숨까지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연인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퇴근길에 꽃을 사들고 하은의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고 주말이면 함께 미술관 데이트를 즐기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다시 하고 싶다며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지만 하은은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이 더 좋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완벽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하은을 데리고 처음 만났던 낡은 작업실을 찾아갔는데 그곳은 이제 깔끔하게 리모델링되어 보건연구소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작업실 한가운데에 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들었고 하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며 평생을 함께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은은 눈물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맞추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결혼식은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직계 가족들만 참석한 채 소박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는데 이는 하은의 뜻을 존중한 도윤의 배려였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은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났고 턱시도를 입은 도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심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박수를 보냈고 하은의 아버지 역시 건강을 회복하여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고 식장은 따뜻한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하은은 한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고 잊혀가는 우리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형편이 어려운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하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두 사람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부부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진정한 부와 명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은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보건 전문가가 되었고 도윤은 한울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유능한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잃지 않았으며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처음 만났던 횡단보도를 찾아가 초심을 되새겼습니다. 어느 가을날 도윤과 하은은 낙엽이 지는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지난날을 회상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은의 손을 잡으며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말했고 하은은 당신이 있어 내 삶이 완성되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은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맞잡은 두 손은 결코 놓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험난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정의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세워진 그들의 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뿌린 선한 씨앗은 세상 곳곳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서로를 구원하고 성장시킨 두 영혼의 위대한 서사시였습니다.